정석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지혜들을 전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대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던 순간, 당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태도, 혹은 당신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쉽게 들어줄 거라 여기며 별다른 미안함도 없이 부탁을 던지는 사람.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어느새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랜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 더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분노와 억울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참아내고 괜찮은 척하며 웃어넘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 사람은 당신을 더욱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관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조화롭게 지내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태도가 때로는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온순해서 착해서 싸우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기준과 경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 선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관계의 경계를 시험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불편해하는지, 그냥 받아주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불편한 내색 없이 받아준다면 그 사람은 그 선을 기준으로 삼고 다음에는 조금 더 넘어서는 행동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시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 관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지, 그리고 당신은 왜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 그 구조를 차근차근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말과 태도로 관계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적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상대가 먼저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관계를 대하는 방식, 내가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내가 허용하는 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때 비로소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억울함과 불편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참아내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언제나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지 않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공격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존중을 지켜내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만한 사람을 알아보는가 하는 지점부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모임 장소를 정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정이 잘 나지 않았고 그 순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언니가 알아서 정해줘. 언니는 뭐든 잘 맞춰주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저 편한 사람, 부탁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것은 외모나 말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패턴을 통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 시간을 어겼을 때 당신이 별다른 말 없이 웃으며 괜찮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학습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경험하며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합니다. 만약 어떤 행동에 아무런 저항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다면 그 행동은 강화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요청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상대방이 흔쾌히 받아들일 때마다 점차 요청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는 요청이 줄어들거나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경계를 시험하고 그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통해 만만한 사람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반응의 일관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수용적이고 거절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의 방식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어가거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만 드러낸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의 부재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그 선을 넘으려 시도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는데 놀랍도록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과 관계 유지를 위해 인간이 오랜 시간 진화시켜온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목소리 톤, 말의 선택, 반응 속도까지 무의식적으로 분석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대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어떤 경계를 세우는지가 결국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하게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배려심이 많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일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당신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반응 패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되는 순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비용을 계산할 때 유독 그에게만 조금 더 부담을 지우려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번엔 형님이 한턱 내시죠 라고 가볍게 말했고 그는 거절하기 어려워 그냥 웃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좋은 사람은 배려하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의 불편함을 계속 감내하는 방식으로만 표현될 때 그것은 만만함으로 오해받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성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이 계속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과 가끔 도움을 주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가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마움을 덜 느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이 왜 만만하게 여겨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좋은 사람이 만만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상대방이 섭섭해할까봐, 혹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든데도 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짜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신호를 믿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견딥니다.
오히려 거절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불편한데 괜찮다고 하고 화가 나는데 웃으며 넘어가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을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작은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를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와 함께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것이 기꺼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일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은 대체 어떤 심리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한 여성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후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겼고 그럴 때마다 가볍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부탁은 점점 많아졌고 도움을 받고도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만만히 대하는 사람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당신이 허용하는 만큼 행동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경계를 학습합니다.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행동이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관계의 패턴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나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거나 사소한 부탁을 하거나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식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합니다. 만약 저항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점점 더 무리한 요청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수락할수록 요청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를 그 요청이 합리적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만히 대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면에서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참고 있다는 사실도 억지로 웃고 있다는 사실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의 외적인 반응뿐입니다. 또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도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
그들은 당신이 기꺼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승낙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방식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우리를 대한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정확한 관찰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되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만만히 보일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에게 자주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공을 세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화가 쌓여갔고 어느 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회의 중에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의 입지는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만만히 보일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대응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억눌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이 과민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정당한 불만은 힘을 잃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신뢰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비이성적이라고 여기고 그 내용보다는 표현 방식에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고 당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은 소극적 공격입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태도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짧게 답하거나 일부러 냉정하게 대하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당신이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극적 공격적인 태도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소극적 공격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혼란과 불신을 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은 과도한 설명입니다. 만만히 보일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길게 설명하려 합니다. 상황을 이해시키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오히려 당신의 입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설명을 설득의 여지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논쟁을 시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정당화하려 할 때
오히려 그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거절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은 회피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하고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피는 습관이 되고 당신의 행동 반경은 점점 좁아집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단지 문제를 키울 뿐이다. 불편한 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을 조절하면서도 분명하게 경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정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만히 보이는 상황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 오히려 당신의 입장만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순간에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반응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를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면서도 선을 보여주는 황금 첫 문장이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주 부탁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부탁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부탁 들어주고 싶은데 이번엔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친구는 다음부터 부탁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첫 번째 황금 첫 문장은 이해는 하지만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번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거절을 분명히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요청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거절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거절 자체는 명확하지만 표현 방식은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거절은 상대방에게 덜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 황금 첫 문장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나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동시에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갈등을 줄이면서도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황금 첫 문장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건 어렵지만 이 방법은 어때?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제안하면서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상대방은 거절당했다는 느낌보다는 협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대안 제시가 포함된 거절이 단순 거절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안을 제시받을 때 상대방이 여전히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 황금 첫 문장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로 답하기는 어렵고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즉각적인 승낙을 피하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정말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종종 나중에 후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황금 첫 문장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줘서 고맙지만 이번엔 내가 빠질게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방의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문장의 공통점은 모두 정중하지만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보호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공격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 문장들은 바로 그런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탁을 받았을 때 즉각 대답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하고 적절한 문장을 선택해서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차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문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더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려다가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친구는 다음에도 비슷한 부탁을 했고 여전히 그를 만만하게 대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문장은 과도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미안한데 내가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문장은 당신이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마치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다음에는 더 쉽게 부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사과는 자존감이 낮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사람은 더 쉽게 부탁받고 더 자주 무시당합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2번째 문장은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문장은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당신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덜 신뢰받고 덜 존중받았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3번째 문장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글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문장은 거절도 아니고 승낙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결국에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애매한 반응이 오히려 더 많은 요청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거절보다
애매한 반응에서 가능성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의 공통점은 모두 당신의 입장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사과는 당신을 잘못한 사람으로, 자기 비하는 당신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애매한 표현은 당신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기억한다. 당신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단어가 당신의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과도하게 사과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자신감 있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훨씬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이제 존중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는 거리감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부탁을 할 때도 신중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차갑거나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선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일관성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누구를 대하든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일관적입니다. 이런 일관성은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더 높은 신뢰도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일관성을 안정성과 동일시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더 믿을 만하다고 여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 요청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즉각 반응하는 사람과 시간을 두고 반응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시간을 두고 반응하는 사람이 더 신중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친밀하지만 지나치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유지합니다. 이런 거리감은 그들을 신비롭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거리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사회적 거리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흐려지고 너무 멀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은 외부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한 연구에서는
자기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대인 관계에서 더 존중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말보다 행동으로 경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그 말에 맞게 행동합니다. 만약 거절했다면 정말로 거절하고 약속했다면 정말로 지킵니다. 이런 일치는 그들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요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는 것이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존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존중을 불러옵니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신중함, 적절한 거리, 자기가치 인식, 그리고 행동의 일치. 이것들은 존중받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각 대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탁을 받으면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만만히 대하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경계를 표현했지만 친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리한 부탁을 했고 그의 시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당신을 소모시키는데도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는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 비용은 당신이 투입하는 시간, 에너지, 감정이고 편익은 당신이 그 관계에서 얻는 기쁨, 위로, 성장입니다. 만약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크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관계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고 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특히 그 관계가 당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반복적으로 경계를 침범한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깊은 대화를 피하며 형식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서 지인으로 깊은 관계에서 표면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함입니다. 애매하게 흐지부지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당신은 계속 부담을 느낍니다. 만약 거리를 두기로 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연락이 오더라도 간단하게 답하고 만남 제안이 오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당신의 의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만큼이나 머물러야 할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고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며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계라면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당신을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과 건강한 방식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을 계속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정말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만만한 사람을 알아보는지, 좋은 사람이 왜 만만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만만히 대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잘못된 대응 방식과 올바른 대응 방식,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용하는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려와 경계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배려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키고 배려가 없는 경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참아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양보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참아야 할 때와 참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할 때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만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강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강함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강함,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강함을 보여줄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만만히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당신의 경계를 보여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며 당신의 경계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진짜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만만히 대할 때 오늘 배운 문장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과도하게 사과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지 말고 애매하게 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당신의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점점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은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경계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정석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